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FC 서울과 강원FC입니다. 서울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클리말라와 링가드의 합류로 전방 공격 옵션에 큰 변화를 준 상태입니다. 클리말라는 변칙적인 침투와 순간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교란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링가드는 탈압박과 전개 연결해서 높은 효율을 보이는 전천후 자원입니다. 측면의 문선민은 빠른 오버래핑과 크로스 옵션으로 공격의 폭을 넓혀주고 있으며 박수일과 최준으로 구성된 풀백 조합은 넓은 공간 활용과 볼 배급 타이밍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승원과 김진수는 중앙에서 인버티드 움직임을 자주 활용하며 빌드업 과정에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 중원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감독은 수적 우위와 패턴 플레이를 중심으로 전술을 설계하며 홈에서는 특히 중원 장악과 빠른 압박 전환을 통해 상대에게 전개 기회를 주지 않는 운영이 돋보입니다. 특히 서울은 후방에서 전개할 때 라인 전체가 함께 올라가며 전방 압박까지 이어지는 유기적인 전술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은 동일한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전술 정비가 미완성 상태입니다. 가브리엘은 제공권 경합에는 강하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며 김민주는 빠른 돌파는 가능하나 연계 능력과 패스 완성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현은 중원에서 수비 커버는 가능하지만 강한 압박하에서는 탈압박과 전진 패스가 흔들리며 빌드업이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경호 감독 체제의 강원은 아직 수비 조직과 라인 간격 유지의 불안정성이 크고 상대의 측면 전개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은 클리말라, 링가드, 문선민 등 새롭게 정비된 공격 자원을 앞세워 다양한 전술 조합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김기동 감독 특유의 수적 우위 기반 점유 전략과 후반 체력 압박까지 고려된 경기 운영이 강점입니다. 반면 강원은 아직 전술적 완성도가 떨어지고 수비 대응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 완성도, 감독의 준비도, 중원 전개 흐름 등 모든 면에서 서울이 유리한 흐름을 점하고 있으며 홈 경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강한 압박과 템포 조율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FC 서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전북현대와 수원FC입니다. 전북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최근 공격진이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티아고는 직전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골 감각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며 전진우는 대표팀 복귀 후에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중원에서 세컨드 침투와 볼 배급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상윤 역시 측면에서 끊임없는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으며 전체적인 전술 유연성에서도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비록 콤파녀, 홍정호, 한국영 등 일부 핵심 자원이 이탈한 상황이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조직력과 전술 이행력은 흔들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홈에서는 특히 티아고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빌드업과 이선 침투의 정교함도 눈에 띄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원FC 역시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지만 여전히 수비 조직력에서의 불안정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박은 제공권과 피지컬 싸움에서는 강점을 보이나 연계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안데르손은 드리블 돌파 능력은 좋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마무리 결정력에서 기복이 있습니다. 로아는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수비 전환 시 위치 선정과 공간 커버에 잦은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는 수비진 전체의 조직적인 균열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수원FC는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간격 유지가 무너지고 전환 수비가 늦어지며 측면 공간을 자주 내주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성은 전북의 빠른 템포와 전방 압박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북은 티아고와 전진우를 중심으로 한 공격 라인이 살아나며 중원과 측면의 유기적인 흐름까지 결합해 전방 전개가 매우 정교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수원FC는 수비 집중력 저하와 후반 체력 분배 실패로 인해 원정에서 어려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템포와 전술 완성도 모두 전북이 확실히 앞서 있으며 전북현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대구FC와 포항스틸러스입니다. 대구는 5-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에 중점을 둔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에드가는 제공권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며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의 정치인은 연계와 볼 운반 능력이 뛰어나지만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후반 기동력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자원입니다. 중원의 라마스는 수비 커버 중심의 운영을 선호하며 공격 전개보다는 밸런스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구는 최근 제주 원정 이후 짧은 휴식 기간 속에 다시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체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 김병수 감독은 주전 자원을 연속 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특히 후반 체력 저하와 함께 수비 집중력 붕괴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측면 수비의 대응력이 약화된 흐름이 반복되고 있어 돌파형 윙어에게 고전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포항은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빠른 전환과 측면 돌파 중심의 전개로 공격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호재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동시에 갖춘 스트라이커로서 상대의 수비를 압박하며 찬스를 만들어내는 유형이고 좌측의 조르지는 드리블 돌파와 컷인, 크로스 모두에 능한 핵심 자원입니다. 오베르다는 중원에서 볼 소유와 압박 저항을 통해 공수 연결고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경기 템포 조절 능력도 우수합니다. 완델손의 부상 이탈은 아쉬운 요소지만 조르지의 활약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으며 박태하 감독은 김천원정 이후 여유 있는 일정 속의 로테이션 운용과 체력 분배를 안정적으로 조율해온 상황입니다. 팀 전체적으로 전술적인 완성도와 체력적인 여유가 모두 확보된 흐름입니다. 결론적으로 대구는 짧은 회복 기간과 얇은 선수층으로 인해 후반부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저하가 우려되는 반면 포항은 체력 관리와 전술 완성도 측면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조르지의 돌파와 이호재의 피지컬 중심 공격은 대구의 측면 약점을 공략하는 데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플루미넨시와 도르트문트입니다. 플루미넨시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수비 안정과 간결한 역습 전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팀입니다. 에베랄도는 전방에서의 버티기 능력과 침투 타이밍이 뛰어난 자원으로 빠른 연결 이후 마무리 단계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합니다. 측면에 세르나는 드리블과 크로스를 바탕으로 공격 폭을 넓혀주고 있으며 티아고 산토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압박 저지를 동시에 수행하며 빌드업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비 조직을 탄탄히 갖추고 측면 공간을 활용한 전개의 강점을 보이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빌드업 실수가 자주 발생하고 수비 간격 조정과 뒷공간 커버 능력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결합한 유럽 상위권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라시는 중앙에서 제공권과 결정력을 모두 갖춘 스트라이커로서 볼 배급과 연계 플레이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좌측의 아데에미는 최근 컨디션이 절정에 달한 상태로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컷인 슈팅 모두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은메차는 중원에서 공수 밸런스를 조율하며 볼 연결과 공간 커버 양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양쪽 윙백의 오버래핑을 통해 측면의 넓은 공간을 점유하고 공격 시에는 빠른 속도로 박스 근처까지 진입해 크로스와 침투를 결합한 전개 패턴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구조와 공간 활용 그리고 경기 템포 조절 면에서 도르트문트가 확실히 앞서 있는 매치업입니다. 플루미넨시는 역습 루트를 통해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도르트문트의 전방 압박과 후방 커버 구조에 밀릴 가능성이 높으며 후반 체력 저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수비 간격 붕괴와 빌드업 실수가 겹쳐 실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데에미와 윙백 조합의 측면 공략은 플루미넨시의 약점인 수비 전환 타이밍과 뒷공간 대응 부족을 정조준할 수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전술 완성도와 개인 기량 모두가 플루미넨시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흐름상 도르트문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리버플레이트와 우라와레드입니다. 리버플레이트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 중심의 경기를 운영하며 지역적 수적 우위를 통한 빌드업 전개와 전방 압박이 특징입니다. 드리우시는 최전방에서 침투와 연계 모두에 능하며 특히 상대의 수비 라인을 흔들며 공간을 창출하는 데 기여도가 높은 자원입니다. 좌측의 콜리디오는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 전개에 특화되어 있으며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템포 유지와 볼 배급 능력으로 경기 조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비 전환 속도가 빠르고 전방에서의 패스 연결과 압박 강도 역시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실점 위험을 줄이면서도 지속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라와레드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수비 블록을 중심으로 실점 억제에 중점을 둔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입니다. 마스오는 최전방에서 침투 타이밍은 뛰어나지만 볼을 받은 이후의 연계 플레이에서 안정감을 잃는 경우가 잦고 이선과의 거리 조율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한 편입니다.
마테우스 사비우는 간헐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으나 볼터치와 판단에서 들쑥날쑥한 장면이 반복되며 빌드업의 안정성을 주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구스타프손은 활동량은 많지만 수비 시 위치 선정과 커버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강한 압박을 받는 중원에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기에는 다소 불안한 흐름입니다. 우라와는 상대가 점유율을 장악할 경우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고 박스 안쪽으로 밀집하는 경향이 있어 측면 공간이나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주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결국 경기 흐름은 리버플레이트가 압도적인 점유율과 중원 장악을 통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한 중원의 밀집도와 조직적인 압박 그리고 드리우시, 콜리디오의 전방 연계는 우라와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라와는 공소유 시간이 짧고 역습 루트가 제한적이어서 실점 이후에는 경기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롱볼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리버플레이트의 압박 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리버플레이트가 점유율과 조직력 모두에서 우위를 보이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득점 간격은 크지 않겠지만 경기 양상상 리버플레이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울산현대와 마멜로디입니다. 울산현대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에서 에릭이 스피드를 활용한 침투와 마무리에 중심을 두는 공격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청용은 중원에서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며 빌드업과 전진 패스 연결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야니치는 수비 시 공중볼 대응과 위치 선정에서 안정감을 주는 자원입니다. 다만 좌측 풀백 강상우가 공격 가담 이후 복귀 속도가 느리고 김영권과의 커버 밸런스가 매끄럽지 않아 측면 공간이 비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좌측 수비 라인이 비었을 때 상대의 빠른 윙 자원에게 침투를 허용하는 구조적 허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멜로디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좌우를 넓게 활용하는 전술이 특징입니다. 최전방의 레이너스는 고정된 타겟형보다는 연계 중심의 포워드로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공격 전개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형태입니다. 좌측 공격의 핵심인 리베이로는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드리블과 침투 타이밍이 정교하고 알렌데 브라보는 중원에서 탈압박 능력과 방향 전환이 뛰어나 빌드업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자원입니다. 마멜로디는 중앙에서의 패스 템포 조절 루좌측이나 우측으로 전개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패턴 플레이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특히 좌측에서의 리베이로 중심 공격은 상대 풀백의 수비 전환이 늦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적인 루트입니다. 전술적 흐름을 종합해보면 이번 경기는 양팀의 좌측 수비 대응과 측면 침투 활용 여부가 주요 승부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은 강상우의 오버래핑 이후 복귀 지연 문제와 김영권과의 커버 타이밍 불일치로 인해 좌측 공간에서 수차례 위기를 맞아왔고 마멜로디는 이와 같은 약점을 정조준할 수 있는 전술 구조와 선수 구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베이로를 중심으로 한 측면 전개가 울산의 좌측 수비 조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울산의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빠른 측면 역습으로 연결되며 수비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울산은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측면 수비의 불안정성이 그대로 노출될 경우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는 구조이며 마멜로디는 빠른 전환과 측면 침투를 기반으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유기적인 전개를 갖춘 팀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골이 오가는 흐름도 예상되며 마멜로디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